몰랐을 때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할 사람들이 많으면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고, 떨어졌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게 있었어 엄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때려 팔면은 그럼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홍진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오랜만에 나와서. 오랜만에 나와서. 네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버크셔 주총을 보면서 대표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둘만 안 갔잖아. 그때 갔던 네. 단태님은 또 갔다 오시고. 그러게, 우리 버리고 갔어.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작년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그때 얘기도 해도 좋고, 아무튼 올해 있었던 버크셔 주총에 대한 이야기도 해도 좋고, 뭐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모셔봤는데요. 작년이 재밌었다는 평이. 그렇죠. 작년이 재밌었죠. 우리가 갔을 때가 가장 재밌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남지만, 어쨌든 대표님이랑 같이 마라톤을 뛰었던 게 또 마라톤. 아주 인상적이었죠. 마라톤. 근데 그 기록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요? 우리 같이 갔던 멤버 중에 한 명, 그분이 기록이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는 다 비슷했나요? 단태님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셨던 것 같고, 저도 거의 걷지만 않았을 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정말 잘 뛰더라고요. 생활체육이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서. 근데 저는 그때 처음에 달려갈 때, 시작할 때 나는 천천히 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막 나가니까 진짜 조바심이 나고 나도 빨리 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버핏이 왜 마라톤을 뒤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또 그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시는. 왜냐면 너무 천천히 뛰어가지고 생각이 많았어. 무슨 잡생각들이. 인베스트 인 유어셀프를 여기다 새기면서 뛰는 거잖아. 인베스트 인 유어셀프가 뭘까? 운동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에선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거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피디님께서 진짜 인생 극장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주셨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죠, 그때. 네. 대표님은 그때 기억나는 게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작년에 갔을 때. 그때요? 그때 현장 분위기 좋고, 그 현장이 스테디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큰 그 현장의 사진이 영상으로 보면은 딱 버핏 먼거 있는 연단만 찍히잖아요. 맞아요. 스테디움 전체가 안 찍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콘서트장 같은 그런 장엄한 느낌? 맞아요. 그게 좋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다 함께 있었지만 뒤편으로 나와서 보면은 스크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스크린에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맞아.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낫구나. 그래서 현장 한번 보고, 현장은 굉장히 좁으니까 그쵸. 먹을 걸 한번 사러 나갔다 오고 하면 이제 막 죄송합니다, excuse me 100번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인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은 것 같아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6시간 내내 버핏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긴 했었던 것 같고요. 약간 말하는 것도 이게 좀 중독인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면은 도파민이 차오르면서 그쵸. 말이 더 잘 나오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처음에 딱 보고 이제 실물을 전 처음 본 거잖아요. 많이 좀 연로하셨다. 그쵸. 그 생각이 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제 목도 걸걸하고 수술도 받으셨다고 들었고, 네. 이제 목도 걸걸하고 이제 말도 뚝뚝 끊기고 막 그래서 되게 짠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쵸. 그 생각을 하고 버크셔 주총을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면서 하면서 좀 되게 숙연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분이 말이 더 빨라지고 막 텐션 올라오고, 저는 이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졸고 막 졸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올해도 딱 비슷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봤는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면서 목도 걸걸하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오후 되니까 말을 잘해. 말이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분은 원래 텐션이 오후에 올라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버핏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잖아요. 순위가 몇 등이니 5등 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마 버크셔 주총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만족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듣고 있고 그 순간에 나오는 그 말씀하셨던 그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게 아닐까? 오늘 봤던 그 짤 중에 하나가 그 네. 90년대 초등학교 풍습 막 이러면서 뭐가 짤 하나가 동계인데 아침 조례. 아침 조회? 네. 그거 있잖아요. 운동장에 그 그쵸. 전교생 다 세워놓고 네.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그 다음에 또 그 군대에서 이제 높으신 분 딱 오시면은 다 사열해가지고 막 들어야 되는. 훈화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딱 연단에서 딱 봤을 때의 그 차오르는 그 뽕? 그쵸. 예, 기분이 좋아요, 일단. 예, 어마어마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물론 버핏은 이제 그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그 위치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게 일종의 단독 콘서트 같은 거잖아요. 나 한 명을 보기 위해서 물론 먼 것도 계시지만 맞아요. 우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될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전무후무하겠죠, 이제.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핏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정의한 성공을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버핏이 정의한 성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 네.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네.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네. 그 말이 또 완전 멋있는 말이네요, 정말. 네. 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계속 갈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 즐거워. 네, 나이가 들어도. 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네. 자꾸 이제 버핏 얘기하다 보면 이제 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조회수 막 떨어지고. 근데 버핏 이제 버크셔 주총한 지 좀 지나가지고 네. 어차피 세부 사항들은 다들 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면서 그 요즘에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가 있으려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친구가 있으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죠. 시간을 보내. 네, 고등학교 뭐 혹은 대학교까지도 어쨌거나 가면은 학교에 가면 있잖아요. 맞아요. 억지로 함께 그러니까 좋든 싫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친구 그룹이 생기게 마련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기존의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야 계속 얼굴 보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뭐라도 해야 그게 유대관계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뭐 20대, 30대 때는 취업하고 일하느라 바쁘고 40대 때는 이제 가정 챙기느라 바쁘고 그러면서 점점 친구가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임을 가지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되게 바쁜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날은 꼭 지키고 이날 하루를 위해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런저런 사실 그런 모임을 만들고 뭐 장소 잡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죠. 체크하고 그런 걸 다 일일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처음에는 뭐 신기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그룹이 굉장히 친밀해져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순전히 그 친구의 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나 봅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내 마음 알지?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냥 내 마음을 돈과 시간으로 보여줘야 돼. 맞아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 잠깐 해보고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버크셔 주총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온 것 중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버핏이 했던 말이 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기사가 몇 줄 난 거를 저도 보긴 봤는데
원문을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일단은 그 발언 소스는 그 버크셔 자회사들 대부분이 작년보다 올해 더 못한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금융 보험 쪽은 제외. 보험 쪽은 상황이 꽤 좋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좀 좋은 회사들 몇 개가 있어가지고 다 합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실적 안 좋다고 하는 자회사들, 그 자회사들은 그 전해가 너무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 그때 그때 미국 경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잖아요.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네 마네 하고 있는 중이고 경기가 좋은 와중에 뭐 버크셔의 자회사들은 딱 그 각자의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았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채찍 효과라는 거. 물론 효이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효성님, 효이사님. 네, 네. 물론 우리 효이사님은 채찍 효과를 잘 아시겠지만, 네, 설명. 부탁. 채찍 효과라는 건요. 채찍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맞나요? 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 커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채찍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위로 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래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어긋날 때가 있고 그리고 저 채찍의 뒤쪽에서는 초반에 흔든 것보다는 굉장히 큰 진폭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게 채찍 효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는 여기 있는 거죠. 진폭이 큰데. 예, 섹터별의 진폭으로 보자면은 뭐 진폭이 큰 섹터, 작은 섹터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애플이 여기 있다면 뭐 반도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채찍 효과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한 밸류 체인에 쫙 묶여 있을 때 그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은 뭐 지금 그쵸 몇 가지 사고긴 하죠. 애플은 삼성전자의 고객사니까 저 고객사에서 발주를 내는 게 이제 타고 밸류 체인이 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밸류 체인을 타고 가면서 이제 뭔가 정보가 좀 왜곡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 코로나 때부터 보자면은 코로나 때 일단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고 더하기 물류가 망가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돈을 풀어서 그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줘서 소비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팬데믹이 터지고 락다운이 되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좀 움츠러들어 있었다가 근데 사람들이 돈을 계속 쓰네. 물론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쓰니까 경기가 좋구나 이러면서 주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뭔가를 파는 그 리테일러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주문을 사오는 제조업자들이 있을 거고 그 중간에 또 반제품 만드는 회사, 원재료 만드는 회사 뭐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 주문을 내고 그럼 여기서도 또 주문 들어오니까 또 주문을 내죠. 이런 식으로 주문을 쫙 타고 흘러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장이 안 굴러갔죠. 그쵸. 공장이 안 굴러가서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만든 물건을 배송도 못 시키고 이러니까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주문을 했는데 왜 물건이 안 와? 어떡해? 고객은 이제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주문을 더 많이 내겠죠. 네, 주문을 더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 이 뒷단에 밸류체인의 뒷단에 있는 회사들이 보기에는 원래는 수요가 10 정도 있어가지고 10 정도 있는데 10만큼만 원래 주문하면 되는데 한 3 정도 재고 쌓아놓고 10만큼 주문하고 그러면 3 팔고 3 들어오고 막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적이었을 때 밸류체인. 네. 평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평시에 재고를 한 3 정도만 가져갔으면 됐는데 지금 10 주문해서 10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네, 한 달 전에 10 주문했으면 지금쯤은 3 정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3은 이제 팔려나가고 나머지를 또 계속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안 오니까 그럼 주문을 답답하죠. 빨리빨리 해야 답답하니까 되는데. 그럼 주문을 10만 하는 게 아니라 13 정도 해볼까? 그래서 재고를 한 5 정도 쌓아놓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고객의 수요는 10 정도인데 이 회사가 이쪽으로 주문 내는 건 13만큼 주문을 내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얘네가 10 정도 주문하다가 13만큼 주문하니까 그리고 이 회사들도 뉴스를 볼 거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미국 경기 좋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원래는 10 정도의 수요인데 13이 오니까 경기가 13만큼 좋은가 보다.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내도 물건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13 정도가 주문이 들어왔으면은 그러면은 13만큼 주문을 해야 되는데 13을 그대로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물건이 안 오니까 우리는 15 정도 주문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증폭되는 거죠, 이게? 네, 네. 예. 그러면서 이게 just in case라는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just in time이라는 그 물류 관리, 부품 그 원자재 관리 토요타. 네, 그 토요타가 하는 그 공정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미국 회사들도 다 그걸 배웠고 전 세계에서는 그 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길이다라는 게 뭐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경영의 상식이 돼 있었죠. 그래서 just in time 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재고를 더 많이 가져가자 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물류가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현 경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수요단이 줄어든 게 먼저냐 아니면 물류가 풀린 게 먼저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둘 다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뭐 CCFI나 뭐 BDI나 이런 운임 지수들 다 보잖아요. 운임 지수가 이렇게 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물류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때쯤부터 뭐 중국 제외하고 전 세계 공장들이 다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었고 중국도 이제 가동을 새로 한 해 만에 하던 중이었고 이제 물류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리테일러가 보기에 원래는 13만큼 주문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이번 달에 3 정도 들어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13만큼 주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5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고객은 계속 10을 원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 수요에 대응을 못할까 봐 원래는 10만큼 주문해야 될 걸 13을 주문해놨었는데 지금 재고가 쌓이네? 재고가 원래는 이제 13만큼 주문해야 3만큼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물류가 풀리면서 5씩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 들어오니까 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당황스러운 거죠. 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좀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네, 그 소비재 단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이 한참 늦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일단은 갖고 있는 재고를 털어야 되니까 물건을 밀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떡하죠? 주문을 10만큼만 주문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그냥 해결이 될 건데 근데 이제 8 정도 주문을 하는 거죠. 줄이네요. 네, 줄이는 거죠. 원래 고객 수요가 10이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10만큼 주문하면 잘 굴러가는데 이제 재고가 쌓여가니까 이제 8만큼 주문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뒷단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13만큼 주문하다가 8만큼 주문해? 무슨 일이야? 뉴스를 봤더니 이제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가 온대.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10 주문하던 걸 15까지 주문을 하고 있었다가 얘네는 또 어쩌겠어요. 그럼 얘네도 재고가 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재고 너무 많이 쌓이니까 5만큼만 주문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한 60%를 감소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의 벤더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폭이 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야, 그럼 세상 망하나 보다 이러게. 네, 세상 망하나 보다. 근데 언론을 보니까 자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또 쇼크 온다. 금융위기 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망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는 사실 변한 게 없는데 네. 그럼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는 요렇게인데 네. 예, 뒷단에서는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뒷단에서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고객사에서는 물건을 안 가져간다, 주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그런 데에서는 요 모든 회사들의 그 구매 관리자한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설문조사에서 경기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경기 진짜 미친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변을 토대로 ISM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그렇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를 이 사람들은 또 신문 기사로 보잖아요. 진짜 안 좋은 게 맞구나. 네. 강화가 되네요. 네, 계속 그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가끔 한번 미끄러졌을 때 핸들을 눈앞만 보고 계속 핸들을 돌리면은 이렇게 갔다가 차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터를 계속 이렇게 잘 매겨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계속 한쪽으로 으악 하고 갔다가 또 한쪽으로 으악 하고 갔다가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그 전형적인 채찍 효과를 최근에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경기 얘기로 돌아와서 코로나 이후에 물류가 안 돌아와서 재고가 안 쌓이니까 주문한 만큼 안 들어오니까 과도하게 주문을 했었고 그러다가 물류가 풀려가니까 이제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주문을 줄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그 경기 침체라는 거에는 이런 식의 좀 과도하게 증폭된 면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경기가 좋다라고 저도 말을 할 수 없는데 되게 안 좋다라는 말이 최근까지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침 금리는 올려대고 있고 하니까 연준 이렇게 금리를 올려대서 우리 다 죽겠다. 이거 봐라. 경기 침체 온다. 망한다. 혹은 반대로 자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이제는 금리 올리는 걸 멈추고 금리 인하로 피봇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상반된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대감들이 모두 다 조금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그 전망은 뭐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버핏의 견해도 그래서 버핏도 재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고가 지나치게 쌓여 있다가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인상은 저는 못 받았어요. 그거보다는 그런 요런 재고 사이클의 재고 사이클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캔 피셔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갑자기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의 표현은 이러더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한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곰곰이 네. 생각해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진폭 효과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면 그것보다만 좋지 않아도 덜 안 좋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되게 미묘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대치와 실제와의 갭이 좀 있었다가 그 갭이 좁혀지면서 주가가 반응하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갭이 있었다가 한 번씩 좁혀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한 주가 상승은 좀 일회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혹은 작년 12월 뭐 이럴 때 비관론이 되게 기승을 부렸고 뭐 우리 훌륭하신 정광우 선생님께서 이제 정광우 선생님. 된다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광우 선생님. 저도 같은 타이밍에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 진짜요? 같은 타이밍에 근데 그때 이제 살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주식이 너무 살 게 많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너무 되게 마음 편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뭐 시장 전망을 하진 않는데 바이콜 막 이렇게 외치진 그렇게 않았지만 외치진 않아요. 네. 조용히 네, 고수처럼 이렇게 여기서 지금 너무 마음 편하고 지금 살 거 너무 많다.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런 얘기 정도는 했었거든요. 사실 그 전날 그 정광우 대표랑 만났어요. 진짜? 같이 밥을 먹다가 우리 정광우 선생님께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서로 각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하신 방송이 여기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그래서 너무 좋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서 바이콜이라고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정광우 선생님의 은덕을 입어서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아무튼 성과도 괜찮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그게 이제 비관론이 되게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가가 한번 빵 오르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1월 같은 경우에 그때는 좀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뭐 쏠림도 되게 심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가는 중에 뭐 아직도 우려 사항이 끝난 건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달리길래 이건 좀 빡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이며 그게 언제 메꿔질 거냐. 그리고 내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좀 미묘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 감 좋고 막 이렇게 눈치 빠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광우 선생님 같은 분.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4월 19일에 제가 또 다른 어떤 방송을 하나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 어떻게 보냐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현재 예상하지 못한 어이없는 이유로 한 번은 빠질 것 같다. 그냥 그 일시적으로 한 번은 고통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했던 근거들이 뭐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펀더멘탈 컨센서스는 계속 내려가는 중이고 그때 한 115조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었고 한 160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119조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빡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주가는 많이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뭐 부채한도 협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었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언제나. 네. 근데 올랐을 때 오른 이유를 항상 사람들은 잘 설명을 하고 떨어졌을 때도 후행적으로 떨어진 이유를 잘 설명을 하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설명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느냐.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올랐을 때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할 사람들이 많으면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고 떨어졌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게 있었어? 엄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때려 팔면은 그럼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재귀적인 그런 작동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제 판단은 일단 올해 들어서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많았고 이 사람들은 몇 가지 단순한 논리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좀 행복 회로를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언제 뛰어내리면 되냐라는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차트를 봤을 때 이런 거 쫙 온 다음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네.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살짝 빠지고 그렇죠. 이러면 야 이거 팔아야 돼? 어떻게 막 이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쯤에 제 머리를 강타한 단어 하나가 네. sell in May. 아하. 네. 이제 4월 하순이고 하니까 네. 이제 조만간 5월이 오고 4월 말이든 5월이든 주가가 한 번 뭐 언제든지 뭐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은 빠지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주가가 빠졌을 때 왜 빠져요라고 했을 때 셀인메이예요. 라고 누군가 툭 대답을 한다면은 이게 되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증시를 한 번만, 1년에 한 번씩 매년 5월에 그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게 아닌 얘기인데, 그 말이 되게 와닿을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5월에는 원래 주식 파는 거야? 그런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주식을 잡고 있었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와중에 또 누군가가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매년 5월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근엄하게 쫙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막 때려 판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운 좋게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4월 20날 저 높으신 분께서 이제 준엄하게 이 대만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어디 소국이 대국에게 이런 엄포를 놓냐 너 따위가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창창창창 이제 빠지는 날이 있어가지고 와 신기하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부채한도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냥 또 쏙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제가 요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4월 19일 그날 점심 때 또 정광우 선생님 만나가지고 해안을 듣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이없는 이유로 한번 빠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길래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방송 나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두 분 만나실 때 저도 한번 좀 표정해 주세요. 가서 좀 옵사이로 좀 볼 거니까. 이거 뭔가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정광우 선생님이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의도의 현인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우 대표님. 아무튼 교과서도 쓰시고 최근에 책이 거의 교과서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교과서로 나중에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조금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 뭐랄까 챕터 뒷부분에 막 팁이라고 하면서 짤막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좀 약간 무게감을 실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살짝 터치하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독자분들이 보기에 뭐 그냥 쓱쓱 읽고 넘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팁을 좀 자세히 읽어봐라. 그 뒷편에 그 팁 페이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정광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오늘 정광우 특집인가요? 그러게요. 정광우 선생님 여기 좀 모셔놓고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경제에 대해서 그 버핏이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보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채찍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재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한다면 이걸 또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저의 해석이고 근데 여기에 또 안 좋게 버핏은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될 게 또 있었어요. 하나 있었네요. 단기 국채를 또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현금이 많습니까? 라는 네.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버핏의 답변이 우리는 시장이 줄 흥미로운 제안을 기다린다. 약간 그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버핏은 폭락을 대비해서 이제 현금을 쟁여놓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사도 꽤 났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 맥락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가끔 흥미로운 제안을 던져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늘상 하던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버핏은 언제나 가격 베이스로 접근을 하는 거고 뭐 일종의 본인들의 위시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 마음에 들어 보이는데 근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런 어떤 목록들이 있을 텐데 어느 날 봤을 때 가격이 되게 폭락을 했어. 헐값에 팔리고 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줍줍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관점으로 가격 기준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 거지 그 타이밍 기준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장 하락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좀 과한 해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건데 작년에도 버핏이 그동안 현금을 엄청 많이 쟁여놓고 있다가 작년 초부터 버크셔가 이제 큰 인수권들을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 버핏은 뭐 그런 건 모르겠다. 난 예측 안 한다라고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S&P 500은 쫙 빠졌잖아요. 그럼 이걸 뭐 버핏이 틀린 거냐. 애초에 예측을 안 했는데 뭘 틀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버핏의 현금 확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AI하고 기술의 발전이 이 가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 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가 좀 적게 버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적게 버는 거에 익숙해져야 한다. 저도 그 발언을 봤는데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되게 효율적이게 돼서 그래서 일단 시장의 그 비효율성 거기에서 돈을 버는 게 가치 투자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본다면은 변덕을 부리고 그럴 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비효율성이 좀 줄어들어 있고 그래서 좋은 제안을 별로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해져야 한다 뭐 그런 얘기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버핏이나 먼거의 타임라인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아마 그때와 대비한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혹은 1970년대 그럴 때는 꽤 좋은 주식들이 많았는데 근데 2000년,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서는 뭐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법 공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조엘 그린블라트가 하는 그런 마법 공식도 이게 그 로직을 돌려보면 이게 마법 공식이 몇 년도였지?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뭐 CAGR 33%가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공식으로 뭐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돌려보면은 전혀 그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굳이 마법 공식을 찍어서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마법 공식의 그 베이스가 되는 가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 퀄리티 좋은 회사, ROC 높은 회사를 그 어닝즈 일드 높은 회사,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값에 사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가치 투자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 로직을 퀀트화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로직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비효율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거가 싼 주식을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버핏은 또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반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장은 여전히 좀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버크셔의 수익률로 보자면은 최근 10년 놓고 보면은 버크셔 수익률은 S&P 500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수익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뭐 S&P 500만큼은 하고 있는데 버핏도 장기적으로 그 버크셔의 수익률은 S&P 500을 이기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런 발언을 언젠가 했어요. 꽤 최근이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버크셔가 사이즈가 너무 커진 탓도 있고, 어쨌거나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케이스는 많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옥시덴탈 건도 그렇고 일본 상사도 그렇고 일본이 또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뭐 발견할 기회는 되게 많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뭐 못할 건 아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